문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자 한국시장경제교수협의회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의 목차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학 분석을 하나 했고요. 우리 한국경제의 현주소, 또 금융에 대한 서화에 대한 방안, 또 현행 규율의 문제점, 내부 통제 진단, 또 해외 내부 통제 제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분석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재학 진학률이 한 80% 정도 되고, 통신 인프라, 스마트폰 1위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GDP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 12위의 강대국이지만 금융은 한번 보시면 한 35위 정도 됩니다. 우리 국제금융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고요. 기회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모바일이 한 95%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이 모바일의 시대가 왔고 금융권이나 모든 기업은 이 모바일을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모바일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비중은 전체 소매 금액의 52%고요. 앞으로 한 80%까지 온라인 비중이 차지할 것이다. 또 구독경제, 인공지능 이런 분야이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90% 확률로 앞으로 또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가 현재 있는데 그게 84%인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90%를 미국의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 투자를 직접 투자로 바꾸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 뉴스는 정부가 10일 이내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우리 국가 GDP의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또 올 수도 있다. 제가 항상 경고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순수한 부채만 50%를 넘습니다.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2029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60%가 됩니다. IMF 기준으로 비기축국,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이 제가 35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화를 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가게 되고 외환 보유고도 GDP의 20%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외환 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급적이면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게 미국의 우량한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달러 자산으로 비축을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 현재 1,430원입니다. 오늘 현재 저는 이런 추세라면 원 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 간다 계속. 그래서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무조건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철강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그 돈으로 석유를 사오는데 다 씁니다. 거의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버라든지 타다라든지 이런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부가 이런 우버와 같은 신산업만 허용을 해도 우리 대학생 취업률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 현재 대학생 취업률 한번 보시면 45%밖에 안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온 금액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에서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원래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없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25%나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한 30% 정도 감소했고 우리가 그 여파 금액이 한 10조가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해외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가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 100조 정도 돈이 남았는데 85조가 다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봅니다. 현재 외환위기, 금융위기 제가 위험 요소에서 났습니다. 세 번째 주에. 지금 현재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20년도에는 두 개 다 있었지만 한미가 600억 달러, 한일 통화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 다 없다. 한일 통화스와프만 정확하게 100억 달러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방문한 국민이 1000만 명 정도 일본에 방문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온 게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GDP는 12위 강대국이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35,000달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만 이렇게 금융에 있어서만큼 아직도 우리가 일본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주도한 것은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를 팔고 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 금융시장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금융시장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외환보유고를 한 1조 달러까지 늘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위험 요소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자, 금융권 내부 통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대 시중은행에서만 원래 1,700억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 베어링 은행입니다. 130년 된 은행이 한 10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싱가포르에 파견된 닉 린슨이라고 하는 딜러가 본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베어링을 파산시켰는데요. 니케이 225라고 하는 일본 주가 지수 선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은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일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했지만 결론은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서 100년 된 은행이 은행 직원 한 명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이 결제자와 집행자가 공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자금을 집행하고 본인이 자금을 결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700억 은행에서 횡령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달에 올해만. 그 이유가 철저한 내부 통제의 위기다. 보시면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자금을 집행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동일인이고 또 단기금. 우리가 보통 금융권에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10년씩 장기 근무를 시켰습니다. 한 부서에. 이런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일단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서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끝난다. 그래서 저는 내부 통제나 내부 집행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직원 한 명이 부서 내에 있는 정권사 은행 한 지점에서 자금이체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지점장을 포함해서 평직원 여직원이 전체 자금이체를 어디에 했는지 매일 확인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내부 직원이 한 가지 지정을 해서 그 직원이 전체 자금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또 법적 리스크, 또 검사 분리에 대한 규제. 올해 우리나라 이제 예산은 660조인데요. 내년에는 국가 예산이 8% 증가합니다. 추경은 40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위기,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내부 통제에서 또 확대, 디지털 금융.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에서 5위의 강대국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5위입니다. 그렇지만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35위거든요. 아시아의 금융본부가 있는 80%가 다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이고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상속세도 0원, 배당세도 0원,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이 국외 반출세 27%를 물고 싱가포르에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캐나다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0원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세대를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그 기업을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와 캐나다로 옮기는 것이다. 결론은 저는 우리나라도 이 금융권을 육성하고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둬야지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께 선언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5개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금융 공기업 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주에 사학연금이 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에 가 있고 정권거래소, 정권예탁은 부산에 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 상담을 한번 하려면 전국을 돌아야만 투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금융공기업만큼은 서울과 집중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흩어버리면 금융기관이 성장할 수가 없다. 자, 우리의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 디지털 금융,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의 95%는 다 규제법입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것은 좀 안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아무 일을 하지 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그게 국회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보좌진이 9명 있는데 컴퓨터에 다 법을 만드는 어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용어 몇 개 바꾸면 법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법만 한 15,000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법을 만들어냅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이 다 규제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융에 대한 소화 방안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또 금융산업의 산업 개편, 금융당국, 우리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도
당국이 돼야 됩니다. 현행 규율의 문제점입니다. 지배구조법 24조.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태스크포스 세 가지 제도 개선, 대표이사, 당연히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이사회,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의 감독과 관리 의무의 실효성의 제도, 담당 임원. 자, 내부 통제 인프라의 핵심인데요. 전체 임직원의 한 1% 정도 준법 감시와 인력의 최소 기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한 준법 감시라든지 이게 좀 늘어야 되겠고, 또 독일 부서에 대한 장기 근무. 우리가 전문성을 키운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10년씩 한 부서에 근무시켰습니다. 우리 은행에 1000억 이상 횡령이 일어났던 그 업무가 10년 동안 한 부서에서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 직원이 1000억 가까이 횡령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과거에는 장기 근무를 시켰지만 지금은 2년에서 3년씩 순환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정권회사, 은행 장기 근무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2, 3년씩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법 감시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의 10년 이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고의 예방 조치와 운영 기준에 마련입니다. 법규와 내규, 또 대상의 확대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 방안의 세 번째 보시면 사고 취약 업무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공유와 유출, 채권 간에 대한 공동 자금의 횡령, 수기 문서의 조작 이런 방법. 대형 금융 사고를 재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 통제를 하고 금융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시간에도 이 금융권에서는 비리와 횡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일상화의 체감대로의 제고입니다. 은행 업무와 내부 통제인데요. 내부 통제와 일상 업무를 연계하고 확인을 하고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자금의 집행자와 결제자, 확인자를 꼭 분리해야 된다. 2중, 3중으로 확인만 거쳤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규율의 구성 요소입니다.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무 권한과 책임 영역과 통제 활동, 직원이 내부 고발 제도에 대한 정비, 또 책임 영역에 있어서는 금융권의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이다. 자, 내부 통제가 쟁점인 이유는 한번 보시면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는 자율적으로 좀 하자 이런 거죠. 내부 통제 위반으로 인한 또 엄격한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CEO의 책임 부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CEO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금융당국의 인식이 이제 이렇게 CEO 책임이 없으면 건전 경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 내부 통제는 법규 준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외 금융기관에는 보면요, 우리가 횡령 사고라든지 비밀번호 유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권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권의 이제 개인들의 어떤 자금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다 했다. 그래 면책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금융기관이 스스로가 또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철저하게 보호하고 스스로가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에 관련된 지배구조법에 개정한 지금 은행과 지주회사, 또 금융투자, 또 저축은행까지 이렇게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채무 구조도 도입입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임원 20-30명이 책임을 분담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 의무에 대한 문책, 이사회, 조직적, 또 반복적 또 시스템 문책에 대한 문책, 또 담당 임원, 또 제재에 대한 면책과 기준에서 자, 개선 방안입니다. 저축은행. 우리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시. 지금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한 20% 정도가 이제 부실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업과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에 대한 분리, 수침, 금전, 전산, 또 승인 절차. 최근에 있었던 남양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보니까요.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남양주의 건설업자하고 서로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있는 대부분 그 큰 돈을 돈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건설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1,000억을 대출했습니다. 당연히 남양주 새마을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가 현재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5% 준다. 저축은행 6% 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는 모두 다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이런 내부 비리가 그런 이유다. 자, 한국의 내부 통제의 진단입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마련의 의무, 또 내부 통도 토월 시의 제재. 밑에 한번 보시면 미국과 영국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 통제 구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제재 조치에 대한 경감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제도의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다. 법적 측면에서 본 내부 통제에 대한 개선 방향, 문제점 해결책 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업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충실 마련을 요청하면 인적 제재나 금전 제재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권거래법, 또 자율규제 업계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진은 면책을 위해서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유인하고 있고 운영 체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통제, 기관 제재의 방식, 제재금 경감을 위한 내부 통제의 강화. 자, 영국입니다. 영국 다음 보시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내부 통제 민기 시에 법적 책임을 일부화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와 내부 통제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치다. 감독기관 업계. 지금 현재 영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대재해법 때문에 우리가 영국의 제도를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000명 정도가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중대재해법을 처벌하는데 영국에서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음하게 처벌하면서 사고를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풍대재해법, 내부 풍대, 풍대재해법은 일단 국민들의 굉장히 또 경제에 대해서 모든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또 저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금융권 내부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입니다. 결론은 자금의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해라. 단기건부로 순환보직을 지켜라. 네.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2중, 3중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